안녕하세요. 위젤라TV 시청하신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저희 오늘 멀리 상하이에 계시는 김미성 작가님 모시고 중국 부동산에 대해서 하나씩 알아볼 텐데요. 오늘 멀리 계시지만 늘 옆에 있는 것 같이 가까이 계신 김미성 작가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에 저희가 한국에서 뵀는데 어느새 또 상하이 돌아가셨네요. 잘 가셨죠? 그럼요. 상하이 정말 가까워요. 네. 오늘은 어떤 내용으로 저희를 안내해 주실 건가요? 지난번에는 부동산을 어떻게 하게 됐는지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번에 이제 책 내용을 좀 집중적으로 가보겠습니다. 책이 중국 돈 되는 부동산은 따로 있다인데요. 제목이 길어서 기억하기 어려우시다고 해서 제가 돈, 따 이렇게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부터 자세히 한번 소개해드리면요. 저는 이제 상하이 집여사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 중국에서 이제 부동산 15년 차입니다. 네이버 부동산 이제 상하이 집여사 활동 중이고요. 현재는 중국 부동산 이지 방요라는 데서 한국 부를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오늘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한 4가지로 좀 나눠봤는데요. 한국 분들이 상해에 오시면 많이 거주하는 지역이 있어요. 그래서 홍추엔루 지역이라는 곳인데 와보시진 않았어도 오늘 지도를 보면서 좀 자세히 어떤 식으로 살고 있는지 좀 말씀드릴 거고요. 그리고 상해에 오시면 우선 투자보다는 임대집을 구하시는데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임대집은 어떻게 생겼는지 어떤 걸 좀 주의하는지 이런 걸 좀 말씀드릴 거고요. 투자 관점에서 한국하고 중국 부동산 큰 차이가 있습니다. 무슨 차이가 있는지도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중국 부동산 투자 잘하는 법 1, 2, 3 알려드릴 거예요. 이 중에서 상하이 한인타운을 먼저 소개를 드리면요. 상하이부터 좀 아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상하이는 독수리 부리처럼 생겨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면적은 서울의 10배가 넘어요. 서울의 10.5배가 되고요. 인구는 서울에 비했을 때는 2.6배 정도 되는데 행정구역은 16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서울이 25개인 거에 비할 때는 면적 대비 행정구 숫자는 좀 적죠. 중앙에 보시면 이 노란 선이 보이실 거예요. 상하이는 이제 교통 환선이 있습니다. 내환선, 중안선, 외환선, 그리고 이제 외곽순환도로가 있는데요. 이 노란 선까지가 외환선이에요. 보통은 이곳을 시중심이라고 부르고요. 그 외부를 교외지역이라고 부릅니다. 이 시중심 안에 있는 행정구역은 좀 작고요. 외곽에 있는 행정구역들은 하나가 서울시만 해요. 네, 그래서 이 행정구역을 보시면 우리 상하이에 오시면 황포강은 아실 거예요. 그죠? 황포강 모르시나요? 황하 말고요. 황푸지항이라고 해서 우리 상해를 배경으로 하는 영화나 드라마 같은 거 보면은 동방명주가 있고 그 앞에 강이 하나 흐를 거예요. 서울의 한강처럼 여기는 이제 황포강이라는 강이 있고 그 강을 기점으로 오른쪽은 푸동 그리고 왼쪽은 푸시라고 합니다. 한국 분들은 대부분 푸시에 모여 살고 있고요. 푸시에는 구베이 지역하고 홍추엔루가 있는데 홍추엔루 지역에 한국 분들이 많이 모여 살아요. 홍추엔루를 지도로 좀 보시면요. 서울에서 홍차오 공항에 내렸는데 홍차오 공항은 홍추엔루에서 한 5km 정도 떨어져 있어요. 상당히 가까운 위치에 있고요. 홍추엔루라고 부르는 이유가 여기 보시면 길이 하나 있어요. 홍추엔루라는 길이에요. 길이는 1km도 채 안 되는데 이 1km 안에 한국 분들이 대부분 다 모여 살고 계시고 그리고 한국 사람들한테 필요한 모든 것이 다 여기 모여 있어요. 그래서 홍추엔루라는 길 중앙에 보시면 협파쌍어학교라는 사립학교인데 상당히 명문 학교예요. 중국 애들이 많이 다니는 학교이기도 하고 국제부가 있어서 한국 아이들이나 아니면 다른 외국 아이들도 다닐 수 있는 그런 학교인데요. 이 학교가 명문 학교다 보니까 한국 분들뿐만 아니라 중국 사람들도 홍추엔루를 선호하면서 모여 사는 이유이기도 해요. 이 홍추엔루의 이 사파 쌍화학교 맞은편이 진팅 따샤라는 건물이 있어요. 중국말로 따샤는 이제 한국말로 바꾸면 큰 빌딩 같은 걸 얘기하는데요. 9층짜리 빌딩인데도 불구하고 요 근처에서는 가장 높은 빌딩이어서 따샤자를 붙인 것 같아요. 이 안에 이제 한국 분들이 원하는 마트도 있고
아이들 다니는 학원도 있고 한국 분들이 은행 볼일 볼 수 있는 은행도 들어가 있고 그러니까 우리들한테는 모든 필요한 것이 아주 집약적으로 있는 것이라고 보면 되겠고요. 이 홍치엔르를 기점으로 아파트들이 모여 있어요. 한국 분들이 많이 사는 단지는 여기 금수강남자가 보이시죠? 네. 금수강남 1기, 2기, 3기, 4기가 있는데 3기는 이제 별장이라 한국 분들이 좀 많이 살지는 않고요. 그리고 이제 풍도국제라는 아파트가 있고 진팅위라는 아파트가 있어요. 홍치엔르는 지하철이 9호선하고 10호선이 좀 가까워요. 그래서 이걸 타고 시내로 갈 수가 있는데 특히 이제 구가상군이나 천안호원이라는 아파트는 지하철을 타고 출퇴근하시는 분들이 역사권이다 보니까 조금 더 이쪽으로 또 선호하시는 분들이 또 있고요. 지금 이제 홍치엔르의 대표적인 단지는 이렇지만 여기에 보시면 10호선 주변으로 쇼핑몰, 우리가 한국 사람들만 있는 상가가 아니고 엄청 큰 쇼핑몰이 있어요. 완샹청이라는 쇼핑몰이 있고요. 그리고 아이치나이라는 쇼핑몰이 있어요. 이제 홍치엔르를 보시면 우리 한국 분들이 살기에 최적화된 그런 편의시설이 다 몰려 있고 아파트들도 여기 모여 있고 지하철도 멀지 않고 한인타운을 위한 것들뿐 아니라 일반적인 쇼핑몰 이런 것들이 다 몰려 있다 보니까 제가 왔을 때만 해도 상하이에선 변두리 지역이었었는데 지금은 중국 사람들도 선호하는 아주 시중심의 중요한 자리가 됐습니다. 어떻게 생겼나 사진을 좀 찍어봤는데요.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셔팟상어학교가 있죠. 셔팟상어학교는 중국어와 또 영어도 배울 수 있는 국제부가 있고요. 보통 하교할 때는 부모님들이 와서 픽업을 해야 돼요. 그래서 홍치엔르가 아이들을 요 하교하는 시간에는 진짜 교통체증이 엄청납니다. 우리가 대치동의 학원과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진팅 따샤라는 큰 빌딩이죠. 이 안에 저희가 원하는 모든 것이 있다는 진팅 따샤가 있고요. 보시면은 뚜레쥬르나 파리바게트 한국에서 많이 보셨던 빵집 같은 것들 다 있고요. 한국 분들이 필요한 은행, 금융 업무를 볼 수 있는 신한은행, 하나은행 그리고 우리은행까지도 인근에 있습니다. 여기 한국 식당들, 한국 글자 많이 보실 수 있어요. 중국어 못해도 제가 살 수 있다고 말씀드렸던 게 이런 곳에 가면 이제 한국분 사장님도 계시고 직원들이 중국 사람들이지만 그래도 한국 사람이 하는 그 어설픈 중국어를 다 알아듣고 주문을 다 받아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국 식당들이 있고 심지어는 한국 반찬 가게도 있어서 남편분들은 혼자 사시는 분들도 간혹 있거든요. 그런 분들이 밥 따로 안 해 드시고 반찬만 사서 드시는 경우도 많고요. 한국 마트 많이 있습니다. 여기 가보시면 우리 한국 마트에서 볼 수 있는 그 매대에 1+1 상품까지 진열되어 있을 정도로 한국하고 똑같은 생활을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 아파트가 있지만 대장 아파트로 불릴 만한 그런 아파트인데요. 풍도국제라는 아파트랑 이제 금수강남 4기가 가장 인기가 있습니다. 딱 셔팟상어학교를 기점으로 왼쪽이 풍도국제, 오른쪽이 금수강남 4기입니다. 그래서 이 학교를 큰 길을 건너지 않고 초등학교를 품은 초품화 아파트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두 단지가 한국 사람들이 가장 선호하고 임대료도 가장 높게 형성된 단지 중에 하나입니다. 보시니까 어떠세요? 한국 분들이 사는 지역 이해가 되시나요? 직접 가서 보면 더 느낌이 올 것 같은데 정말 중국 안에서 한국인들끼리 아무 문제 없이 살 수 있는 그런 지역이 있다. 설명 들으니까 확 와닿았어요. 없는 게 없네요. 네, 맞습니다. 오셔가지고 중국어 3개월만 배워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처럼 네. 상하이의 진짜 한인타운은 한국하고 정말 유사하게 한국에서 유행하는 것들 바로 여기서 볼 수 있고 맛볼 수 있고 느낄 수 있게 그렇게 되어져 있고요. 제가 중국의 여러 지역을 가봤지만 상하이처럼 한인타운이 잘 형성되어 있는 지역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홍치엔르 지역 외에도 상하이에는 푸시 지역 중에서 구베이라는 지역도 한국 분들이 많이 거주하시는 지역이 있고요. 푸동 지역에서는 렌양지구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도 한국 분들이 많이 거주하는데 홍치엔르가 가장 한국 사람들이 원하는 식당이라든지 학원이라든지 아까 말했던 은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가장 잘 형성되어 있는 곳이 홍치엔르예요. 한국에서 가신 주재원이나 아니면 사업하시는 분들은 시내로 출근을 하실 거 아니에요? 네네.
전철을 타면 어느 정도 거리? 지역마다 솔직히 다르죠. 상해에 주재원으로 오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전철을 타고 다니진 않아요. 보통 이제 회사 차량이 다 지급이 되는 경우가 많고요. 셔틀이 운행되거나 아니면은 좀 직급이 높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기사 딸린 차량이 별도로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지하철을 타고 이동하시는 경우가 많지 않고 이동을 하신다 하면 차로 한 3-40분 정도. 왜냐하면 상하이 같은 경우는 아까도 서울의 10배만큼 크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서울에 살면서 직장이 상해 끝에 있으면서 반대쪽까지 다니기는 어려워요. 그러니까 한국 분들은 대부분 이제 한인타운에 거주하시면서 아빠들은 상해에 근무하지 않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면 이제 주말 부부를 하시거나 아니면 상해는 공장 같은 게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 금융 위주로 와 계시거나 아니면 대표처 사무실이나 하여튼 오피스에서 근무하시는 사무직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것들은 이제 시 중심 내에 아까 말씀드렸던 외환선 안쪽을 시중심이라고 한다고 했잖아요. 네. 그 지역 내에 보통 직장이 있어서 차로 30분. 근데 길 막히면 뭐 1시간도 더 걸리는 거리이긴 하지만 대부분 차로 30분 정도 거리에 아빠들 직장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네. 이해가 확 된 게 명문 학교가 있는 근처에 한인들이 많이 사는 명문 아파트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네. 아빠랑 떨어져 살더라도 좋은 학교를 보내겠다는 열망이. 네. 근데 실제로 협화상어학교는 홍천루에 있지만 네. 우리 아이들이 대부분 다니는 학교는 다 따옹차오라는 지역에 있어요. 그래요? 그래서 네, 걸어서 학교를 다니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아이들이. 이렇게 모여 사는 이유가 학원 때문에 모여 사는 거고요. 학교를 다니는 건 아이들도 다 스쿨버스를 타고 다녀요. 학원이 또 중심이군요. 네, 한국 분들 모여 사는 가장 큰 이유가 학원이에요. 와. 그러니까 실제는 애들 학교를 생각하면 학교 근처에 살면서 정말 국제학교는 방과후 프로그램이 너무너무 잘 돼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미국 학교다. 그러면 아이들의 재능에 맞춰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너무 잘 짜여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엄마들은 그렇게 되면 방과후에 아이를 다시 픽업하러 가야 되고 학원 시간에 늦기 때문에 보통은 학원이 몰려있는 홍천루나 구베이에 몰려 살고 있고 네. 아이들은 다 스쿨버스를 타고 아이들이 오히려 30분에서 1시간 정도 먼 학교를 다녀요. 네. 와, 이거 좀 약간 슬프네요. 우프네요. 협화상어학교 다니는 아이 정도만 네. 걸어 다니고요. 상하이에도 한국 학교가 있습니다. 미국 학교, 영국 학교, 싱가포르 학교, 뭐 상해 국제학교 이런 곳들은 다 버스 타고 아이들이 학교를 다니고 있죠. 운전을 그러면 꼭 해야 되는 상황은 아닐 수 있겠네요. 그렇죠. 여기서는 운전을 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아요. 한국에서 국제면허증을 받아온다 해도 중국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요. 중국에 와서 다시 운전면허 시험을 봐야 돼요. 네. 네, 그래서 물론 한국에 운전면허증이 있으면 실기시험은 면제가 되고 필기시험만 보기만 하면 되지만 또 필기시험은 또 한국어로 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래도 이제 운전면허증을 다시 여기서 따야 된다는 거 그런 것들은 또 번거로운 일이기도 하고 또 한국처럼 카카오 택시 있잖아요. 여기는 네. 디디 다처라는 디디 앱을 이용하면 정말로 내가 차를 굳이 갖고 있을 이유 없이 집 앞까지 그리고 한국에서는 합승하는 거 너무 싫어하잖아요. 네. 저희 같은 경우는 4명이 같이 간다 그러면 우리 집 앞에서 1명 타고 단지 입구에서 1명 타고 옆 단지에서 1명 친구 더 태워서 목적지로 가고 이렇게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기사분들이 짜증내지 않아요. 네. 가격도 괜찮은가 보네요. 네, 교통비는 한국에 비할 때는 월등히 저렴해요. 보통 우리가 이제 버스비 같은 경우 기본 요금이 여기 돈으로 2원이에요. 한국 돈으로 계산하면 400원이 안 되죠. 서울의 10배 되는 상하이 이쪽 끝에서 저쪽 끝 가도 거의 2원으로 다 갈 수 있고요. 네, 지하철 같은 경우는 멀리 가면 한 8원 정도까지 나옵니다. 그러면 한국 돈으로 그냥 대충 계산해서 한 1,500원에서 1,600원 네. 정도
정도면 지하철로도 항해 끝자락까지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교통비는 택시도 마찬가지고 대중교통비도 한국에 비하면 훨씬 더 저렴합니다. 아, 그러네요. 차를 살 필요가 없는 동네네요. 네. 물론 뭐 편의상 운전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네. 대부분의 경우는 차를 가지고 있지는 않아요. 보통 운전하시는 분은 회사에서 기사 딸린 차량을 주거나 주변 사모님들도 그 차량을 이용할 수 있는 경우도 많고요. 그렇지 않은 분들도 워낙 저기 대중교통 특히 택시를 부를 수도 있고 그리고 일반 자가용을 부를 수도 있어요. 그리고 내 목적에 따라서 이제 쌍무초라고 그래서 6명이 타는 큰 차 있잖아요. 아, 네. 그런 거 근데 목적에 따라서 이제 가격별로 부를 수가 있고요. 내가 좀 빨리 불러야 된다. 지금 급하다. 그러면 요금제를 같은 차량인데 돈을 더 주는 걸 선택할 수 있어요. 그러면 빨리빨리 와요. 그러니까 택시 같은 건 1, 2분만 기다려도 금방 오고요. 오. 조금 저렴한 차를 부르면 한 5분에서 한 8분 정도까지는 기다려야 탑승할 수는 있는데 새벽에도 그렇고 밤늦게 불러도 일반적으로 큰 불편 없이 내 집 앞까지 단지 안에까지 다 들어와 주기 때문에 사실 차량은 본인 비즈니스 때문에 필요하신 분들은 구매를 하실지 모르겠지만 일반적으로 생활하는데 내가 차량이 있어야 된다, 불편하다 사실 그렇게 별로 못 느끼고 살고 있습니다. 네. 공산주의와 자본주의를 잘 섞어놨네요. 그러게요. 맞는 것 같아요. 상해는 사실 평상시에는 별로 공산주의 같지는 않은데 어떤 복지 같은 거는 좀 더 잘 돼 있는 부분도 솔직히 많이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여쭤보고 싶은 게 지도상에서 대충 보니까 공원이 옆에 크게 붙어있는 것 같은 느낌을 주더라고요. 맞나요? 눈썰미가 정말 상상이 좋으신데요. 중국에서는 특히 상하이에서는 도시개발 계획 중에서 걸어서 5분 안에 공원이 있도록 하는 계획이 있어요. 그래서 집 근처에 어느 지역을 가도 큰 공원을 만나볼 수가 있죠. 방금 전에 보셨던 거는 문화공원이라는 공원인데요. 지금 홍천에서 걸어서 가실 수 있고 저는 이제 달리기를 좀 좋아합니다. 그래서 한 5km에서 코스에 따라서 뭐 10km 하프 마라톤 코스까지 좀 만들 수 있을 와우. 정도로 정말 공원이 크게 형성이 잘 되어 있죠. 네. 뭐 당연하겠지만 치안은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렇지만 저는 한국에서 밤늦게 돌아갈 때가 더 무섭고 중국의 다른 지역은 좀 치안이 안 좋을 수 있는데 이 상하이 특히 한국 분들이 사는 이런 지역 같은 경우는 밤늦게 돌아다녀도 전혀 위험하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죠. 이제 두 번째 이야기를 들려드릴 건데요. 상하이에 오시면 제일 걱정되는 게 어디에 살지, 임대집 구하는 거. 아까 홍천루 지도는 보여드렸지만 이 중에서도 나는 어떤 집에 살아야 되나, 회사라든지 아니면 학교라든지 본인이 한인타운에 살 수 있는 환경이면 좋은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임대집부터 구할 때 참 좀 고민스러운데 좀 알고 넘어가실 거. 이제 특히 상하이 임대집의 특징을 몇 가지 좀 알려드릴게요. 집집마다 인테리어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밑에 써놓은 게 모페라고 써놨잖아요. 모페라는 뜻이 뭐냐면 집을 분양을 해서 공급할 때 내부 인테리어를 하지 않은 상태예요. 이런 상태로 분양을 합니다. 물론 요즘에는 인테리어를 다 해서 분양하는 게 더 많지만 최소한 이 한인타운이나 예전에 분양했던 거는 다 이제 건물 외관만 돼 있고 집 안은 그냥 시멘트 벽 상태에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분양을 하다 보니까 집주인들이 본인 니즈에 맞춰서 다 인테리어를 다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단지에 아까도 풍도국제라는 단지에 가서 나는 방 3칸짜리를 찾는다 해도 그 집마다 다 인테리어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다 하나하나 확인을 하셔야 돼요. 보통 이제 같은 단지 같은 평형 되면 나는 층수만 고르고 이렇게 대부분 결정하실 수 있는데 여기서는 절대로 그러시면 아니 되옵니다. 정말 이상한 집을 얻으실 수가 있고요. 두 번째 특징은 보일러가 없고 샤시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황하강 밑에 지역은 겨울에도 영하로 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건물을 건축할 때 우리가 생각하는 물보일러가 있는 그런 보일러가 설치하지 않도록 되어져 있어요. 지금은 그런 규제가 좀 없다 보니까 최근에 분양하는 거는 이제 보일러를 설치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지어져 있는 아파트라고 하면
기본은 보일러가 없고 심지어는 앞에 베란다에 샤시도 없습니다. 이게 기후에 맞춰서 주기 된 건데요. 왜냐하면 아까도 영하로 떨어지지 않으니까 굳이 에너지 낭비되게 보일러를 설치할 필요가 없고 우리가 보통 에어컨이라고 부르는데 이 지역에는 방마다 다 에어컨이 있어요. 전기세가 한국보다 좀 저렴하고요. 에어컨에 냉방 기능도 있고 난방 기능도 있어요. 그래서 겨울에는 난방을 켜고 여름에는 냉방을 켜면 되기 때문에 굳이 바닥에 보일러를 깔 필요가 없고요. 한인타운에는 보일러가 있는 집들이 많죠. 대신 임대료가 조금 비싸죠. 보일러가 있는 경우가 좀 더 비싸고요. 또 샤시가 앞베란다 쪽은 안 하는 이유가 겨울에는 북풍이 불어오니까 북쪽에는 샤시를 하지만 여름에는 남쪽에서 바람이 들어오려니까 그걸 샤시를 막는 거를 싫어합니다. 중국 사람들은. 그래서 저희는 공간 활용을 위해서 앞베란다도 샤시를 해야 거기 세탁기도 놓고 아니면 빨래도 널면서 더 좋을 텐데 중국 사람들의 생각은 뒷베란다에 샤시는 할지라도 앞베란다 샤시는 대부분 하지 않으려고 해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처음에 와서는 정말 깜짝 놀라는 것 중에 하나가 특히 층수가 높고 아이들을 키우는 집이라면은 어머 정말 위험하게 왜 샤시가 없어요 하는 경우 많습니다. 집을 구할 때 가전 가구가 다 제공이 돼요. 조심할 부분 중에 하나가 한국에서 오시는 분들 정말 오셔가지고 이거 빼주세요 저거 빼주세요. 왜냐하면 본인 가전 가구가 너무 좋기 때문에 그걸 다 들고 오셔가지고 집주인한테 침대 빼주세요 소파 빼주세요 하면 집 못 구합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집주인이 그걸 빼달라고 하면 어딘가 치워놔야 되잖아요. 치울 데가 없으면 버려야 되는데 다음 세입자가 원하면 다시 사야 되니까 집주인들이 대부분 뭐 자질구레한 것들은 빼주고 뭐 버리고 할 수 있지만 소파나 침대 같은 거 빼달라고 그러면 정말 난감해해요. 그래서 그거는 정말 안 들고 오셨으면 좋겠고요. 그렇지만 김치 냉장고 같은 거는 들고 오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세탁기 정말 중국 거는 작아요. 우리는 막 10몇 킬로도 작다고 할 판인데 중국에서 일반적으로 임대집에 제공되는 세탁기는 한 7kg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우리 이불 빨래 같은 거 할 수 없기 때문에 세탁기나 냉장고도 좀 작은 편이라서 그 정도는 들고 오셔도 되지만 절대로 침대, 소파 안 됩니다. 들고 오시면. 네. 네 번째는 전세가 없죠. 모두 월세입니다. 월세라고 해가지고 보증금이 없는 건 아니에요. 왜냐면 월세를 내고 가전가구가 다 제공되니까 그걸 잘못 사용해가지고 파손시킬 수도 있고 아니면 월세를 안 내고 이렇게 말하면 그렇지만 야반도주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대비해서 이제 보증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증금이 있다 보니까 그걸 떼먹히는 일이 좀 많이 있기도 해요. 떡주인은 어떤 이유를 달고서라도 떼먹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는 좀 주의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덜 떼일 수 있는지 심지어 저도 떼어 먹어봤으니까 네, 자주 있을 수 있는 일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보증금은 보통 2달치 월세를 기본으로 해요. 지역마다 조금 다르지만 이 한인타운은 2달치 월세를 보증금으로 하고 매달 내는 패턴으로 많이 하는데 임대료가 좀 저렴한 지역 같은 경우는 보증금 1달치에 월세를 2달이나 3달을 한꺼번에 내는 그렇게 하기도 합니다. 집은 어떻게 생겼는지 조금 궁금하시죠? 네. 가전가구가 다 제공되다 보니까 인테리어도 집집마다 다 다르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첫 번째 보이는 게 이제 중국식 인테리어예요. 중국 사람 빨간색 좋아해서 이제 또 홍목이라는 붉은 톤의 나무로 또 인테리어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빨간색 톤으로 이제 하는 게 중국식 인테리어고요. 이런 집 보시면 대부분 한국 분들은 계약 안 하십니다. 이런 집은 싫어요. 그러시는 경우가 많고요. 가장 많이 흔히 볼 수 있는 인테리어예요. 기본적인 가전가구 제공되고 저렇게 빨갛지 않게 베이지 톤이나 좀 흰색 위주로 이제 한국 분들이 선호하는 쪽으로 되어져 있고요. 요즘에 이제 현대식 인테리어라고 해가지고 빌트인 시스템 에어컨도 갖춰져 있고 베란다도 확장돼 있고 뭐 이런 식으로 되어져 있는 집들도 있어요. 현대식 인테리어가 되어져 있는 집들은 또 같은 단지 내에서도 임대료를 좀 비싸게 불러도 바로바로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이런 분위기로 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얼마나 임대료가 될까? 생각보다는 비싸실 거예요. 그리고 홍추엔누라는 지역 자체가 상해에서 아주 임대료가 최고로 비싼 지역은 아니에요. 홍추엔누는 구베이라는 지역이나 렌양 지역보다는 좀 저렴한 지역이기도 해요. 그렇지만 방 2칸이나 방 3칸, 방 4칸 얻으려면 또 보일러가 있느냐, 인테리어 수준에 따라서 좀 많이 차이가 나고요. 주재원들이 많이 들어오는 시즌이 있어요. 그때는 집이 부족하다 보니까 또 임대료가 많이 올라요. 대략적으로 살려면 한 방 3칸은 있어야 되고 화장실 2칸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네. 그런 경우 같은 경우는 한국 돈으로 한 300에서 400만 원 월세가 있어야지만 상해에서 집을 얻으실 수 있고요. 물론 뭐 여기 홍추엔누 지역에서 조금만 벗어나시면 집도 괜찮은데 임대료는 확 내려갑니다. 그렇지만 한인타운이 있는 홍추엔누나 구베이 이런 지역은 좀 특수 지역이라서 상대적으로 임대료가 좀 비싸게 형성이 되어져 있죠. 이 정도 지금 임대지 구하는 거 말씀드렸고요. 네. 그러면 저렇게 임대료가 높으면은 수입도 거기에 상응하게 굉장히 많이 벌 수 있다는 뜻일까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특히나 이 정도를 생활에 내야 되면 임대료도 비싸지만 아이들 학비도 엄청 비싸죠. 네, 웬만한 외국 유학 보내는 것만큼 비용이 드는데 일단 주재원으로 나오시면 회사에서 보통은 임대료를 지원을 하고 아이들 학비도 지원을 하죠. 그러니까 가능한 금액이기도 하고요. 사업하시는 분들이거나 그럴 때도 보통 자비로 내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도 중국이 많이 성장하면서 사업도 한국에 있는 것보다는 훨씬 재미를 보신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감당이 좀 되는 거고 또 집을 사두신 분이라면 이런 임대료를 가지고 생활하시기엔 너무나 좋지 않겠어요? 집 그러네요. 하나 사뒀는데 매달 이 정도 금액이 따박따박 나오고 뭐 몇 채를 갖고 계시다고 생각을 해보면 굳이 어렵게 일할 거 없이 임대료만으로도 그래서 중국 분들 중에 실제로 머리 떡져서 이렇게 있으신 분이 집이 몇 채인지 제가 할 때는 한 10채 이상은 되시는 것 같은데 여유로운 삶을 누릴 수도 있겠죠. 가구 퀄리티는 어느 정도 돼요? 집주인이 살던 집들은 정말 괜찮습니다. 원목으로 해서 튼튼하게 지어져 있는데 원래 목적 자체가 임대였다. 정말 1년 내내 수리하다 끝나는 경우도 너무 많아요. 홍추엔누 같은 경우는 첫째 금수강남 1기 같은 경우가 분양해서 이제 입주한 게 2002년도예요. 20년이 넘었죠. 재개발해야 되겠네요. 네, 재개발까지 아직 얘기는 나오고 있지 않은데 네. 제가 처음 왔을 때도 풍도국제가 입주한 지 몇 년 되지 않았었는데 낡고 별로인 아파트가 이 가격이야 하고 안 샀었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에서 한 10년 됐다 그러면 우리나라 곱하기 2는 하셔야 될 것 같아요. 20년 된 것 같아 보이고. 좀 험하게 쓰는구나. 험하게도 쓰고 이제 건축 기술도 따라주지 않았었기 때문에 예전에 지었던 집 같은 경우는 방음 상태도 안 좋고 수돗물에서만 녹물 나오는 경우도 많고 뭐 등등등 아파트의 퀄리티가 좋아서 집값이 저렇게 비싸다라고 보시면 안 되고요. 그냥 부동산은 부동산이기 때문에 거기 있기 때문에 가격인 거고 네. 딴 데로 옮겨갈 수 없으니까 이 가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집을 다 들여다 봐야 되는 거네요. 네. 특히나 저희랑 여러 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첫째는 붙박이장이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중국 사람 삶도 이제 높아져서 여러 가지 물건들을 많이 비치하고 살지만 한 제가 왔던 한 15년 더 됐던 그 시절만 해도 이사 갈 때 저희처럼 이사 컨테이너를 부르는 걸 보고 깜짝 놀랄 정도로 보통은 캐리어 한두 개 가지고 이사를 해요. 그래서 정말 짐이 한국 분들처럼 많지 않고 냉장고도 조그맣게 갖고 살 만큼 심플 라이프들을 했었어요. 그래서 붙박이 많지 않고 또 이제 음식 문화라든지 기타 등등이 다르다 보니까 저희는 주방이 좀 넓어야 되잖아요. 뭐 냉장고가 큰 것도 있지만 그렇지만 중국은 가장 집 한 곳에 조그맣게 만들어 놓고 문도 닫습니다. 심지어. 그래서 보통은 이제 여기는 가사도우미를 아직도 써요. 저희는 이제 아이라고 부르는데 보통 이제 아줌마들이 와서 청소하시고 아니면 이제 식사까지 도와주시는 분들이 있다 보니까 의식 자체가 저희는
주방은 주부들의 공간이라고 생각하지만 중국 사람들 생각에는 가사도우미가 쓰는 공간인데 그걸 그렇게 크게 해줄 이유가 없고 또 우리 튀기고 볶는 요리가 많잖아요. 기름 넣고. 네네. 그러다 보니까 집 한가운데 오픈형으로 돼 있다 보니까는 음식할 때 집안에 완전히 이제 기름 냄새가 진동할 수 있어서 좀 집안 한 켠에 작게 만들고 그리고 이제 문까지 달아서 음식 냄새가 밖으로 안 나오게 이런 식으로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구조도 다르고 또 이제 집주인이 실제 살기 위해서 한 곳은 상당히 탄탄하게 잘 했지만 임대 목적인 경우는 정말 그냥 월세 받기 위해서 타오바오에서 대충 싼 거 이런 거 싸가지고 비치해 놓은 경우도 상당히 많아서 대부분은 이제 임대를 얻으실 땐 전 세입자가 한국 분이면 그래도 그 전에 좀 요구를 해놔서 기본 세팅을 해놓으셨어요. 그래서 이제 전에 세입자가 한국 분이셨나요를 좀 물어보시고 대충 한국 분이셨다 그러면 그래도 내가 필요한 것들은 어느 정도 어느 수준까지는 좀 되어져 있겠구나라고 그냥 생각하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네. 관리비는 한 어느 정도 예상을 해야 되나요? 관리비가 한국하고 너무나 차이 나는 부분 중에 하나예요. 월세에 관리비가 포함되어져 있어요. 아, 그래요? 그리고 집값의 영수증이라는 게 있거든요. 빠표라고 여기서는 주로 부르는데 임대 소득에 대한 세금이죠. 네. 그거를 이제 포함하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또 임대료가 달라집니다. 보통 이제 관리비라고 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수도전기 가스 요금까지를 관리비는 아니고요. 네. 아파트 전체를 관리하는 데 필요한 비용이라서 평당 얼마로 매겨져 있는 이 금액은 다 집주인의 책임이고요. 세입자들은 본인이 사용한 요금에 대한 부분만 별도로 납부하시면 되는데 물론 여기도 이제 물가가 상승하면서 예전보다 많이 비싸졌어요. 그렇지만 한국에 비할 때는 에어컨 빵빵 틀으셔도 크게 걱정 없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전기세 자체도 한국에 비할 때는 저렴하고요. 여기는 심야 전기라고 해서 밤이 되면 전기료가 절반으로 값이 내려갑니다. 그래서 세탁기도 오히려 밤에 돌리면 안 되는데 밤에 돌리면 전기세도 싸고 그리고 저 밤에 잘 때 보통 에어컨 틀잖아요. 그러니까 밤에는 에어컨 맘 놓고 틀어도 문제가 없고 특히 여기 전기차 많이 타잖아요. 중국은 전기차 충전도 밤에 하시면 전기세가 절반입니다. 그래서 한국보다 우리가 생각하는 수도전기 가스의 그런 공과금은 조금 더 낮을 거예요. 향은 어때요? 여기도 남양선호 뭐 이런 게 남쪽 나라라서 그렇지 않을 것 같긴 한데 이 집이 남양인가요? 하고 물으시는 분은 많아요. 근데 여기는 100% 다 남양입니다. 동서남북으로 틀지 않아요. 땅이 넓기 때문에 모든 집을 그냥 다 남양으로 짓습니다. 네. 그래도 해는 괜찮은가 보네요. 예전에 이제 실리콘밸리 살 때 거기는 남양집을 구했더니 여름에 죽는 줄 알았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심천이나 광저우 같은 데 가서는 남양집을 안 얻으시는 게 차라리 낫죠. 거기는 차라리 동서남북으로 거기는 집을 짓더라고요. 근데 상하이 같은 경우는 진짜 웬만하면 다 남양이에요. 굳이 이거를 틀어서 지으면서 복잡해질 필요가 없으니까 다 남양이고요. 그리고 남양이 따뜻하고 시원하고 그리고 이제 아래 지역, 더 밑에 지역으로 가면 남양으로 얻으시면 1년 내내 덥고 그리고 춥고 이러실 수 있으니까 그 지역에 맞는 방향을 선택하시면 되는데 상해에 오셔가지고 남양인지 동양인지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다 남양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난방기구에 대한 궁금증이 좀 생겼어요. 보일러가 없는 집들이 많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난방기구를 드릴 것 같은데 주로 전기 난방기구를 드릴 것 같네요. 느낌이. 일반적으로 거실에도 에어컨이 있고요. 방마다 다 에어컨이 설치되어 있어요. 보통 그걸로? 1+1에서 실외기 한 대가 아니고 여기는 기본 옵션이에요. 워낙에 여름에는 40도 넘게 온도가 올라가기 때문에 에어컨을 안 틀고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실에 있고 방이 3칸이다 그러면 방 3칸에 다 에어컨이 있어요. 거기에 에어컨에 이제 난방 기능이 있으니까 겨울에는 이제 그걸 틀면 되는데 별도로 이제 그래도 추우신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한국하고 똑같아요. 라지에이터 같은 거 그런 것들이 있고 또 이제 중국식 화장실, 욕실에는 전등이 전열 기능이
기능이 있어요. 네, 전등을 네. 켜면 따뜻해지게끔 하는 것도 있고, 그리고 뭐 선풍기처럼 생긴 뭐 전열기구들도 그런 건 이제 개별적으로 구매를 하시는 거고요. 네. 기본적으로 이제 집에 제공되는 건 에어컨의 자체에서 냉난방 기능이 있는 게 기본이고, 겨울에 영하로는 안 내려가지만 습도가 높아서 흔히 말해서 으슬으슬 추워요. 그러다 보니까 좀 등을 좀 지지고 싶으니까 동판이나 아니면 전기 필름을 마루바닥에 이제 깔아서 쓰시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이제 온수매트 같은 거는 이제 침대 위에 사용을 하시거든요. 네. 그런데 중국 분들은 옷을 정말 두껍게 입더라고요. 저희는 겨울이 돼도 집안에서 반팔 반바지를 선호하거나 이제 얇게 입지만, 중국 분들은 이제 곰인형처럼 입어요. 내복도 이제 그 털 달린 것 같은 네. 그런 거 입고요. 거기다가 몇 겹을 꺼입어서 어머 저거 정말 넘어지면 못 일어날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실내에서도 겨울에는 정말 두툼하게 입으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희랑은 좀 문화나 이런 게 차이가 나서 그렇지 겨울에도 지낼만 합니다. 네. 세 번째 가겠습니다. 우리 한국과 중국, 특히 상하이 부동산은 무엇이 다른가 볼 건데요. 중국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상하이 집을 갖는 것은 한정판 명품을 갖는 것이다. 오. 그만큼 이제 상하이 집에 대한 열망이 있는데요. 그런 이유가 돈이 있다고 아무나 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상하이는 어떤 자격 요건을 갖춰라. 그런 사람만이 살 수 있는 아주 한정판 같은 그런 명품이다라는 뜻이고요. 두 번째, 세금. 중국 부동산 투자의 가장 큰 매력 중에 하나가 세금을 아시면 당장 중국에 와서 집을 좀 사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실 건데요. 특히 이제 한국에 계신 분들은 양도세 때문에 뭐 취득세도 뭐 중과돼서 비싸지만 팔고 나서 양도세 내야 되니까 세금으로 다 내고 나니까 아무것도 안 남는다 뭐 이런 말씀 많이 하시는데, 중국에서는 양도세를 네가 내라 양도세입니다. 네, 이따 말씀드릴 거고요. 네. 세 번째, 막강한 정부, 정책. 한다면 한다. 이것이 한국하고 중국의 부동산 큰 차이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 돈이 있다고 아무나 살 수 없다. 일정 자격 요건을 갖춰야 되는데 집을 살 수 있는 주체가 있어요. 첫 번째가 상해 후코우라고 해서 상해 원래 사람들, 그러니까 상해 시민권자라고 그냥 이해를 하시면 좀 나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중국 사람인데 상해에 와서 살게 된 외지인이 있고요. 그리고 저희처럼 외국인이 있고요. 그 다음에 대만, 홍콩인이 또 조금 조건이 달라요. 그들은 본인은 중국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중국에서는 대만, 홍콩 사람은 중국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중국 사람하고는 그래도 조금 다르지만 외국인하고 또 다른 조건으로 조금 더 살 수 있게 그런 조건이 좀 달라서 분류를 따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법인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구매 주체들이 막 여러 채 살 수 있지가 않아요. 상해 호구를 갖고 있는, 후코우를 갖고 있는 원래 상해 사람도 2채밖에 살 수가 없고요. 외지인이나 외국인도 조건을 갖췄을 때 가구당 1채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베이징 사람이 나 돈 진짜 많은데 상해에 와서 집을 10채, 20채 살 거야 한다고 해도 상해에서는 no thank you 됐거든. 넌 안 돼.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더 상해 집을 사고 싶어 하는 것 중에 하나이고요. 그럼 외국인은 어떤 조건을 갖췄을 때 집을 살 수 있느냐? 첫 번째는 이제 여건이 있으셔야 되고, 노동계약서가 있어야 되고, 개인소득세가 있어야 됩니다. 말 그대로 뭔가 느낌이, 상해는 중국에서 경제도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상해 경제 발전에 이바지를 해. 외국인이든 외지인이든. 뭐 이런 느낌입니다, 솔직히. 그래서 우리가 여권이라고 하니까 나 여권이 있는데 상해에 이번 주에 놀러 갈 거야. 그럼 집 한 채 사고 와야지. 안 됩니다. 어떤 부분이 필요하냐면 외국인 거류 허가예요. 외국인이 중국에 살 때 허가를 받아야 돼요. 특히나 집을 사고 싶다면 취업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취업 허가증이 있어야 되고요. 네.
그리고 상하이에서 발부받았어야 돼요. 아하. 그래서 아까 베이징에서 내가 일을 한다고 해서 상해에 와서 집을 사고 싶다? 안 됩니다. 또 이제 노동계약서, 이건 중국식 표현이라서 좀 낯설 수 있는데 우리로 생각하면 근로계약서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네. 여기에서도 중요한 게 상하이 등록한 회사에서 내가 주택을 사는 시점에서 1년 전서부터 상하이에서 일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상하이 등록회사 그리고 주택 구입일 전 1년부터 근무했다라는 거 증빙으로 노동계약서를 제출해야 되고요. 그리고 개인소득세예요. 수입이 있었으니까 국가에다 세금을 냈겠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주택 구입일 1년 전서부터 연속 12개월 납부한 기록이 있어야 됩니다. 중간에 만약에 우리 재무를 담당하시는 분이 깜빡 잊고 이번 달 안 냈잖아요. 네. 세무서에서는 이번 달 안 낸 거 다음 달에 내겠다고 하면 받아줍니다. 그렇지만 집을 사는 조건에서는 다시 시작이에요. 와. 그래서 연속된 12개월치가 필수이고요. 이것만 있으면 외국인 집 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해에 와서 1년만 정상적으로 일하면 집을 살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상해 집 비싼 건 알고 있는데 그러면 대출을 받아야 되겠어. 대부분은 못 받는다고 생각하세요. 그렇지만 소득만 일정하게 증빙할 수 있으면 외국인도 동일하게 대출 가능하시고요. 얼마까지 가능하냐면 80%까지 받을 수 있어요. 오. 이것만 잘 활용하면 외국인이라고 불평등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상하이의 입장은 외국인이든 내국인이든 상관없고 대출금 따박따박 잘 갚을 수 있는 경제적인 능력만 있다면 오케이 이런 입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흔히 이제 한국에 계신 분들이 많이 착각하시고 오해하시는 부분 중에 하나가 중국에는 외국인이 집을 못 산다거나 아니면 대출을 받을 때 외국인이라서 어떤 이제 불평등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아요. 내가 경제적으로 뭔가 서류를 완벽하게 구비를 안 하셔서 못하는 경우는 있지만 정상적으로 경제활동을 했다 그러면 다 가능하십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중국 부동산에서 아주 매력적인 부분이라는 게 세금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중국 부동산을 구매하셨을 때도 취득세도 있고 보유세도 있고 양도세도 있어요. 그런데 왜 매력적이냐? 첫째, 취득세율이 낮아요. 외국인 같은 경우는 한 채밖에 구매를 못하니까 최대 내도 1.5%예요. 면적을 좀 작은 걸 구매하시면 1%만 생각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상해 호구를 가진 사람들도 두 채를 사지만 최대 내는 게 3%예요. 그래서 한국에 비할 때는 전체적으로 세금은 낮죠. 그런데다가 이제 외국인은 그냥 1.5%가 최대다라고만 생각하시면 되고요. 보유세도 있지만 이건 면제 가능합니다. 정상적으로 경제활동을 지속적으로 3년만 하시면요. 면제 신청할 수 있고요. 만약에 내가 냈어요. 환불도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유세가 걱정돼서 상해에 집 못 산다? 그건 잘못 알고 계신 거예요. 보유세는 있지만 뭐 특별히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되는 항목 중에 하나고요. 가장 매력적인 건 양도세입니다. 5년만 보유하시면 차액 부분에 대해서 5.05%인데요. 납부하시면 되는데 여기 양도세는 중국에서는 증치세가 있고 개인소득세가 있어요.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그렇지만 5년만 보유하신다면 증치세만 차액 부분에 대해서 5%고요. 개인소득세는 면제가 되기 때문에 그냥 5년 지났다 생각하시면 양도 차액에 5% 정도 있구나. 그렇지만 이걸 누가 내느냐 하면 파는 사람이 내는 게 아니고 사는 사람이 냅니다. 이걸 따오소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손을 그려놨잖아요. 네. 말 그대로 도착할 도자에다가 손 숫자예요. 내 손에 얼마 도착하면 된다라는 의미로 이해하시면 되는데 예를 들어 뭐 제외할 거 다 제하고 세금이든 뭐든 뭐 다 비용 제외하고 나는 요만큼이면 돼. 이런 관점이에요. 그래서 중국에서는 양도세는 있지만 그걸 매도자가 내지 않고 매수자가 냅니다. 그래서 그냥 살 때 취득세 1.5%만 생각하고 사시면 다른 세금을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예를 들어 10억의 집을 팔았어. 10억이 순수하게 다 내 손에 10억입니다.
아주 한국하고 큰 차이가 있죠. 한국에서는 10억에 팔았는데 양도세를 내고 나니까 몇 억 남았어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중국에선 10억에 팔았으면 그냥 10억이 내 수입인 거죠. 막강한 정부 정책 한다면 한다. 우리가 중국이라는 이제 이런 낯선 나라에 와서 부동산 투자를 한다는 것은 사실 쉽지 않아요. 뭔가를 이제 보면서 지표가 있어야 되는데 뭘 지표로 할 것인가. 첫 번째 보시면 그냥 정책을 보고 하면 돼요. 정책이 빨간등이다 잠깐 멈추고 파란등이다 좀 가고, 부동산도 중국 역사상 보시면 완화했다가 규제했다가 완화했다가 이렇게 계속 반복합니다. 완화할 때 사고, 규제할 때 견디고, 다시 완화할 때 팔고, 뭐 이런 아주 심플한 규칙으로 하시면 크게 손해보지 않고 흐름대로 잘 가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부동산을 하면서 좋게 보면은 실행력이 좋아서 정말 한다면 한다지만 간혹 이것 때문에 난감할 때도 있죠. 예를 들어 어떤 정책을 시행한다. 예고가 없어요. 오늘 발표하고 내일 시행입니다. 오, 깔끔하네. 네. 그래서 정말 뭐를 해낼 때 와, 정말 중국이니까 해낸다라고 느껴지는 부분이 정말 많아요. 그것 때문에 사실 난감하지만 부동산에서는 상당히 또 좋은 점 중에 하나예요. 개발 계획 한다면 합니다. 언제까지 한다면 언제까지 합니다. 그래서 정책을 보시면서 부동산을 하시면 큰 손해 없이 잘 흘러갈 수 있어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숫자에 강한 기피디님은 많은 생각이 오갔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하셨어요? 전 숫자에 약한데 그래도 뭔가 심플하다. 투자하는 데 있어서 복잡한 게 없네.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했거든요. 네, 제가 봤을 때는 중국에 오래 살아서 이렇게 얘기하는지 모르겠지만 네. 특히 상하이란 도시는 되게 합리적이에요. 옛날에 등소평이 백묘 얘기했지만 그냥 상하이 경제에 이바지했으면 너 사. 외국인도 괜찮아. 그렇지만 약간 특혜를 주는 건 있어요. 상해에 원래 살고 있던 사람들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특혜는 있습니다. 아까도 상해에 원래 살고 있던 사람은 집을 두 채 사게 해준다든지, 어느 지역이 개발되면 그쪽 개발하기 전에 사람들이 살 집을 먼저 짓고 이주를 시키고 그리고 이제 개발을 합니다. 그럴 경우 이제 이주가 될 때는 본인이 갖고 있었던 농토를 잃어서 삶의 터전을 잃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터전을 잃었으니까 그 농토에 대비해서 집을 무상으로 줍니다. 그래서 성인 숫자대로 대부분 받거든요. 엄마 한 채, 아빠 한 채, 아들 한 채 이렇게 받기 때문에 스케일. 그런 이제 기본적인 것이 이제 상해 호구를 가진 사람한테, 후코를 가진 사람한테는 그런 특혜가 있지만 그게 아닌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외지인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중국 국적을 가진 외지인 같은 경우 상해에 와서 3년을 사회보험료 내야 한 채 사요. 그런데 저희 외국인은 1년만 해도 한 채 사잖아요. 그래서 외지인들이 불만이 많아요. 나는 중국 사람이고 너는 한국 사람인데 왜 네가 나보다 더 집 사기 쉬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럴 정도로 일단 경제에 기여를 하면 집을 살 수 있고, 세금 같은 경우도 아직도 세율이 낮고, 그리고 종합부동산세 같은 건 없어요. 여러 채를 사지 않잖아요. 지금 사도 두 채 살 수 있고 네. 한 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중과할 이유도 없고, 현재까지는 전반적으로 세율도 낮고 정부의 의지가 또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하려고 하는 방향대로 가는데, 이제 예전과 같지는 않은 부분이 많아요. 예전에는 정부에서 하려고 하면 집값이 정부가 올리려고 하면 바로 이제 그 효과가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전 세계 경기도 안 좋고 중국도 코로나 이후에는 좀 상황이 좋지 않다 보니까 예전과 같지는 않지만 그중에서 우리가 어떤 바로미터를 갖는다면 정책을 좀 그래도 보고 가시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부동산 시장이 그렇게 좋은 상황이 아니라고 말씀을 주셨잖아요. 근데 한국 같은 경우도 보면은 지역별로 차이가 많이 나요. 중국도 동일할 거라고 생각은 들고요. 그러면 상하이의 포지션이 북경 다음으로 보면 되나요? 집값은 북경하고 상하이랑 계속 엎치락뒤치락 합니다. 경제 상황이나 아니면 뭐 기업 유치나 이런 거는 어떤가요? 북경 같은 경우는 제조업 기반이 좀 더 많고요.
들어오시는 분들이. 상하이 같은 경우는 이제 경제도시다 보니까 약간 금융이나 다른 사무직 쪽들이 많아요. 그래서 들어오시는 유형도 조금 다른 경향이 좀 있습니다. 외국인이 차지하는 비율보다 베이징하고 이제 상하이가 좀 어떤 부분이 다른가라고 제가 보면 일단 집값은 베이징 올림픽 이후에는 베이징이 더 비싸졌어요. 그렇지만 중국에서 제일 집값이 비싼 곳은 션전, 심천입니다. 심천이 가장 비쌌고 그 다음에 베이징, 그 다음에 상하이 이런 순서대로 있지만 최고급에 해당되는 것은 좀 상하이에 좀 몰려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한 15년 넘게 보면서 느끼는 거가 베이징은 아무래도 정치 도시다 보니까 어떤 정책을 시행할 때 국가에서 하라는 대로 좀 바로 시행이 되는 반면 상하이 같은 경우는 조금 말 안 듣는 학생 같은 느낌이에요. 보고 있다가 상하이에 맞게 정책을 조금 변형해서 펴니다. 그래서 조금 더 합리적인 쪽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왠지 상하이가 금융 쪽으로 더 발달을 하고 있는 도시인 것 같아서 미래를 보고 투자를 한다면 상하이가 더 좋을 거라는 생각은 저는 개인적으로 들거든요. 네, 저도 그런 의견의 한 표인데요. 베이징도 가보고 이제 상하이에도 가보면 상하이가 조금 더 개방적이고 열려 있어요. 살고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특히나 이제 현지 사람들도 그렇고 외국인들도 그렇고 살기 편한 쪽을 보면 상하이가 조금 더 편하게 느껴지고요. 그리고 이제 부동산 면에서도 보시면 여기는 이제 금융 중심이고 글로벌 기업들이 좀 많이 와 있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지금 홍콩을 이제 중국 정부에서 누르면서 좀 경제적인 부분에서 또 상하이가 이제 특혜를 받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상하이를 중국에서는 글로벌 경제 중심으로 좀 키우고 싶어 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가장 큰 경제의 그룹이 장상각 중심이잖아요. 상하이를 기점으로 해서 41개 도시가 묶여져 있는 장상각 경제 중심, 중국 경제의 25%를 차지하는 곳이 그 중심이 상하이이기 때문에 저도 베이징 경제 중심 쪽이 더 클 줄 알았어요. 그런데 지금 보시면 상하이를 기점으로 한 장상각 경제 중심이 훨씬 더 크죠. 경제권 자체가. 그래서 상하이의 부동산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이제 경제가 나아지고 여기 수입이 있고 사람이 몰려들어서 야 집값도 올라가는 것처럼 마찬가지입니다. 상하이도 마찬가지고 상하이는 또 상하이 나름의 푸코우라고 그래서 여기만의 사람이 있는데 신상하이런이라는 것이 있어요. 상하이는 아무나 들어오지 말라는 컨셉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인재들한테 상해 후코우를 줘서 상해 남도록 하는 정책들을 펴고 있어요. 그래서 상하이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는 좀 콧대 높은 그런 부잣집 막내 아들 같은 느낌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네. 좀 아무나 오지 마, 막 이런 식의 느낌. 넌 안 사도 돼. 살 사람 많아. 약간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상하이는 제가 15년 넘게 살아봐도 외국인도 살기 좋고 중국 사람들도 여기 와서 살고 싶은 첫 번째 도시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상하이는 좀 다른 부류라고 생각돼요. 중국 부동산 전체적으로 얘기할 때 중국 부동산은 어때요? 하지만 상하이 부동산은 거기서 약간 예외인 부분이 좀 많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 예외가 중국 중앙정부에서의 부동산 정책과도 약간 예외를 탈 수 있는 여지가 좀 있는가 봐요. 네, 그런 게 왜 그러냐면 지금 아까도 제가 중국 부동산 별로 안 좋습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규제들을 많이 풀고 있어요. 네. 그렇지만 상하이는 물론 풀고 있지만 다른 도시에서 푸는 강도랑은 엄청 달라요. 예를 들어서 아까 상해는 이러이러한 기준을 갖췄을 때 한 채 내지 두 채 사는 걸로 묶여 있잖아요. 네. 그런데 일반 항저우나 이런 도시 같은 경우는 이미 그런 구매 제한은 풀었습니다. 예를 들어 상하이에 그런 구매 제한이 없고 진짜 돈 있으면 다 누구나 살 수 있다라고 한다면 안 살까요? 근데 이제 그런 것은 풀고 있지 않다는 거죠. 지금은 많이 풀어서 선수금 비율 낮췄고요. 그리고 이제 대출 많이 해주고 대출 금리 낮췄고요. 그러니까 금전적인 부분은 많이 낮췄지만 아주 기본이 되는 상해 구매 자격에 대한 것은 안 낮췄어요. 다만 아이들을 안 낳으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아이를 좀 많이 낳게 하기 위한 정책을 좀 펴고 있는데 다자녀인 가구는 한 채를 더 사게 해준다.
준다. 이런 거는 풀었지만 구매 제한을 아예 없애거나 이렇지는 않습니다. 여전히 한 채 내지 두 채밖에 살 수가 없고 집값은 예전에 비해 떨어졌지만 요즘 같은 경우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돈 있는 사람들은 지금 좋은 집을 또 갈아타면서 삽니다. 그래서 시중심에 비싼 집들은 오히려 집값이 올라가고 있고요. 외곽에 있는 집들은 좀 떨어지고 있고 이런 양극화가 좀 두드러지게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중국 부동산 투자 잘하는 법 1, 2, 3를 좀 볼 건데요. 어쩌면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 또 싶습니다. 네. 예전에는 중국은 사유재산이 인정되지 않았죠. 2000년대 초에 이제 사유재산이 인정되면서 그리고 중국의 경제 발전이 같이 성장하면서 그때는 집값이 정말 자고 나면 집값이 올랐습니다. 이런 말이 있었어요. 2000년대 초에는 푸둥공항에 내려서 돌을 던져라. 그래서 돌을 던져서 맞는 그 집을 그냥 사면 된다. 라고 할 정도로 어떤 게 좋아 나빠요 라고 할 것 없이 어느 거를 사도 다 오르던 진짜 문이 뒤쪽에 붙어 있어도 오른다라고 할 정도로 그런 세월이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1970년대. 네, 비슷할 것 같네요. 아까 홍치엔루 지역 중에서 그 2000년대 초에 분양을 하고 입주한 게 금스강남 1기예요. 금스강남 4기랑 풍도국제가 대장 아파트라고 말씀드렸는데 4기는 이제 나중에 지어진 거고 1기가 이제 가장 먼저 지어졌던 거죠. 어느 정도였길래 그런 얘기가 나왔나 한번 보면요. 금스강남 1기는 2002년도 분양할 때 여기는 스퀘어미터를 단위로 씁니다. 그래서 스퀘어미터당 3,000위안이었어요. 그때 환율이 뭐 지금하고 그냥 비슷하다고 해도 스퀘어미터당 한 6,000원 한국 돈으로 하던 시절인데 이게 작년 같은 경우 10만 원을 찍었었죠. 이 단지가. 그래서 퍼센테이지로 하면 3,300%가 올랐죠. 진짜 어마무시하게 올랐는데 지금 뭐 이런 수익률을 바라고 중국에 오시면 물론 안 되지만 불과 한 20년 만에 집값이 이렇게 올랐고 이때는 규제라는 것 자체가 없었어요. 집을 몇 채 사도 상관없고 취득세도 없고 양도세도 없고 그랬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보통 온조 사람들이 투자 잘한다고 하잖아요. 단추 팔아가지고 단추 공장하면서 조합으로 투자들 잘하면서 서로 돕는 진짜 온조 사람들이 와서 한 동씩 사던 그런 시절도 있었죠. 네. 그렇지만 이제 그런 시절을 생각할 수가 없기 때문에 부동산 투자 잘하는 법을 좀 아셔야 되는데 첫 번째는 일선 도시에 투자하라입니다. 저희도 이제 한국에 한 채밖에 못 산다면 서울에 그것도 강남에 사고 싶은 거랑 똑같은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우선 일선 도시 중국에 어느 도시가 있냐면요. 베이징이 해당되고요. 상하이가 해당됩니다. 그리고 광저우, 션전까지가 일선 도시예요. 이 중에서 하나를 또 고른다면 당연히 상하이입니다. 저도 부동산 투자를 제가 왔던 그 시절에 편견과 오해로 상해 집을 못 샀죠. 그러고서 이선 도시에 가보니까 정말 왜 일선 도시에 하라고 하는지를 그냥 뼈로 느끼겠더라고요. 오를 때는 훅 오르고요. 떨어질 때 살짝 떨어지고. 이선 도시는 오르지도 않지만 떨어질 때는 진짜 반토막이 나게 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방도시랑 이제 서울의 강남하고 조금 비교해서 보시면 되는데 외국인은 특히나 2, 3선 도시보다는 1선 도시에 사시는 게 맞습니다. 안전합니다. 자, 그리고 도시개발 계획이 있는 곳, 특히 2035 상하이 개발 계획을 좀 보셔야 되는데요. 첫 1강에서 말씀드렸던 게 서울하고 상해를 비교했을 때 상해가 10배 크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그걸 한꺼번에 개발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도시개발 계획에서 어디를 찝어주느냐를 보셔야 되고 2035년까지 개발 계획이 다 나와져 있고요. 그중에서 어디를 개발하겠다라고 다 동그라미 쳐놨어요. 이 중에서 하나를 사셔야지 이 동그라미 쳐지지 않은 곳을 사시면요. 내 세대에서는 빛을 못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쳐진 데도 2035년까지 개발되는 거니까 물론 2035년에 완성되는 게 아니에요. 2035년까지 개발되는 거기 때문에 그 사이에 개발되면서 이제 가격은 오르죠. 그래서 이 중에서 하나를 사시면 되는데 그 중에서도 한국 분들한테 맞는 지역을 사셔야 돼요. 도시개발 계획을 잘 보라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추천하는 지역이라면 제 책에 잘 적혀져 있고요. 네. 이 상하이 집여사 꿀팁 원래는 이걸 뺄까 그랬었어요. 그런데 오늘은 말씀드리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서 상하이에서 집을 살 때 아까 세금 부분에서
팔 때는 내가 양도세를 안 내지만 살 때는 양도세를 내가 안고 사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네. 생각이 드시죠. 그랬을 때 양도세를 안 내는 법이기도 하고 내가 2035년까지 개발 계획이 있을 때 원하는 지역은 결정했지만 그중에서 어떤 물건을 또 사야 되는가를 고민하실 때 첫 번째 분양을 생각하실 수가 있고 기존에 지어진 걸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분양이라고 하면 중국 상하이에서는 한 단지라도 분양을 한꺼번에 하지 않습니다. 여러 차례 나눠서 하면서 또 중도금 대출이 없어요. 그냥 선수금 내고 대출 받아서 상환하는 거예요. 그러다 입주하는 거기 때문에 첫 분양 사지 마시고 마음에 드는 단지가 있으면 눈여겨봐두었다가 거의 마지막 분양에 해당되는 걸 사시면 이거는 취득세만 납부하시고 입주도 바로 할 수 있는 새 아파트를 구매하실 수 있으니까 요거 하나 팁이고요. 분양은 대부분 주변이 채워지는 시간이 있어요. 중고주택 있잖아요. 우리가 그냥 지어져 있는 걸 살 때는 분양처럼 취득세만 내고 입주도 빨리 하고 싶고 상대편 집주인이 내야 되는 양도세도 없는 물건을 찾고 싶다라는 분한테 꿀팁이에요. 집주인이 구매하신 지 5년이 넘었고 144스퀘어미터 이하짜리를 사시면 취득세만 내요. 이게 보통주택으로 기준이 최근에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상하이는 보통주택과 비보통주택이 있어서 세율이 다른데요. 보통주택은 5년만 보유하면 양도세가 0입니다. 그 기준이 144예요. 그 밑으로 구매하시면 분양처럼 취득세만 내시고 근데 분양은 입주할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시간이 있지만 중고주택은 잔금 치르면 바로 입주하면서 실거주 하실 수 있고 월세 소득 받으실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집주인이 구매한 지 5년이 넘었고 그리고 면적은 너무 크지 않은 거 144스퀘어미터 정도면요. 방 3칸, 4칸까지 나와서 우리가 충분히 살 수 있는 면적입니다. 상하이 집여사가 드리는 꿀팁이에요. 원하는 지역은 개발 계획을 보시고 그 내부에서 분양인지 중고주택인지 선택할 때는 분양은 좀 나중에 분양하는 걸 사고 중고주택은 5년 이상 144스퀘어미터 이하짜리 사라. 일단은 아까처럼 3,300% 이런 거를 이제 생각하면서 상하이 부동산 투자는 할 수가 없습니다. 네. 이미 집값이 많이 올랐고 그래서 단타로 오신다 그러면 글쎄요라고 지금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한국도 마찬가지잖아요. 요즘에 단타로다가 하기는 어렵잖아요. 네. 그래서 5년 정도는 기본적으로 보유하라. 2000년대 초반에 샀으면 20배에서 30배 올랐고 2010년도만은 샀어도 5배는 올랐고 2015년에만 샀어도 2배 올랐는데 이런 거 없습니다. 네. 네. 그렇지만 상하이고 개발 계획에서 개발한다고 했고 한 5년 정도 보유할 수 있다면 이거는 정말 좋은 투자가 될 겁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작년 대비 집값이 좀 또 많이 빠졌어요. 그래서 고점 대비만 생각해도 수익률은 30% 이상 기대해 보실 수 있는 타이밍이고 또 상하이 같은 경우는 특히나 시중심 같은 경우는 떨어졌다 해도 이제 지금은 상황이 조금 안 좋다 보니까 그렇지만 중국 경기가 조금 회복되면 반드시 반등할 만한 여러 가지 지역이 있고 또 현재 같은 경우는 줍줍할 만한 물건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혹시 중국에 와 계시다 아니면 올 계획이 있으시다 그럼 빨리 저를 만나셔야 돼요. 네. 그러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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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기 때문에 추천해 드릴 부분이 많고요. 네. 상하이 부동산은 강남하고 닮았습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갖고 싶은 유일한 한 채 어디냐 하면 제 강남에 갖고 싶은 거랑 비슷하고 워낙에 좋은 위치다 보니까 불황에 별로 영향을 받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반등할 때 빠르게 제일 먼저 반등할 만한 지역이고요. 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상하이 집을 갖는 건 한정판 명품을 갖는 거죠. 이런 한정판 아무나 못 갖습니다. 근데 대부분은 몰라서 못 가져요. 네. 그래서 그런 해답이 되는 책이라 하면 중국 돈 되는 부동산은 따로 있다. 중돈 를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말씀드리지 못한 많은 얘기도 담았고 혹시 또 필요하시면 제 블로그라든지 아니면 연락처 같은 경우도 있으니까 연락 주시면 제가 그 길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게 중국 같은 경우는 거주 이전 자유가 있는 듯 없는 듯한 중간쯤을 가져가잖아요. 어떤가요? 네. 상하이로 중국인들이 이사 들어가는 게 자유로운 편인가요?
와서 사는 건 살 수 있죠. 근데 상하이에 후코라고 해서 얻는 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점수가 있어요. 뭐 명문대학교 나오면 몇 점, 대기업에 근무하면 몇 점, 뭐 이런 식으로 점수가 있고 상당히 인재들한테는 관대해요. 예를 들어서 해외에서 내가 뭐 석박사를 해가지고 상하이에 와서 일한다. 그럼 바로 상하이 후코를 줍니다. 그렇지만 그게 아닌 경우는 상하이 후코를 받기가 어렵죠. 그렇다면 이제 의료보험 혜택이라든지 이런 것에 상당히 제한이 많고 특히 자녀 교육이 어려워요. 그래서 뭐 초등학교, 중학교까지는 여기서 다니는데 고등학교를 이제 상해에서 못 다니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의 호구는 이제 고향에 있을 거 아니에요. 어느 지역인지 모르겠으나 그럼 이제 그쪽으로 다시 아이 학교 때문에 리턴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외국인 같은 경우는 이제 취업 비자를 받아야 여기서 거주할 수 있는 그런 또 한계가 있고 그리고 중국인들 같은 경우는 와서 사는 건 그런데 여기도 상해 호구를 받으면서 이제 제대로 상해의 복지를 누리고 살려면 일정 부분의 조건을 갖춰야지만 가능하다라는 거죠. 강남이 강남인 이유는 사람들이 그곳에 들어가서 살 때 단순히 부동산 가격 보고 들어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환경이 그렇죠. 여러 가지로 좋고 뭐 직주 근접인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이 잘 갖춰져서 사람들이 계속 오느냐. 중국 인구 준다 해도 그 사람들이 도시로 이동하는 건 당연할 거라서 아마 여쭤본 거고요. 그리고 하나 더가 중국 사람들도 이거 우리나라 사람들보다 더 하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거든요. 교육. 중국 사람들 교육열도 한국 사람 못지 않습니다. 특히나 여기는 자녀를 많이 낳지 않죠. 그래서 대부분 한 명의 자녀가 있는 경우가 많고요. 그 한 명의 자녀한테 모든 것을 올인합니다. 그래서 상하이 여자들은 기가 세다고 해요. 그래서 네. 특히나 남자분들이 여자분들한테 정말 꼼짝 못합니다. 중국이 원래 그런데 더 심한가 보네요. 저희 아래층 아저씨도 진짜 조폭처럼 생겼는데 퇴근할 때 시장 봐서 저녁 준비하십니다. 네, 그럴 정도로 상해는 여성 우월이 조금 있는 것 같은데 여자들의 치맛바람 대단하죠. 그리고 자녀를 한 명밖에 낳지 않다 보니까 그 할아버지, 할머니, 엄마, 아빠들의 관심이 모두 아이한테 쏠려 있어요. 그래서 샤오황띠라고 하죠. 소황제, 어린 황제라고 부를 정도로 그 아이한테 많은 걸 투자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교육도 여기는 규제를 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영어 교육이라든지 영어 학원 같은 경우는 좀 못 다니게 하고 뭐 이런 것들이 있긴 하지만 어쨌든 교육에 전적으로 투자 많이 하고 주변에서도 요즘에 돈 있으시는 분들은 웬만하면 유학 다 보냅니다. 중국에서만 교육으로 안 된다 해서 이제 미국이나 영국이나 이런 해외 유학 정말 많이 보내고 있고요. 저희가 봤을 때는 한국 사람이 쓰는 돈의 규모보다 훨씬 더 많은 금액을 자녀 교육에 투자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학원가가 그러면 한국 학생들을 위한 학원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중국인들을 위한 학원가도 굉장히 발달되어 있는 곳이 상하이다라고 이해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뭐 영어뿐 아니라 아이들 뭐 무용, 음악 뭐 이런 학원들 다 있고요. 현재는 이제 한국 분들이 한인타운에서 좀 많이 빠졌죠. 많이 빠져서 옛날보다는 교민사회가 위축돼 있는데 학원에 보통 보면 지금은 중국 아이들이 한국 분들이 운영하는 학원을 많이 와요. 그래서 지금은 특히 영어 학원에서도 한국 아이들 비중보다 중국 현지 아이들의 비중이 많아지고 있죠. 네. 조금 더 선진 교육이라고 또 생각하는 부분들도 있어서 학원에서도 이제 중국 아이들이 비중이 많아지고 또 중요해졌습니다. 상하이 가서 학원 사업을 하면서 집 투자도 하고 월세를 받는다 뭐 이런 거 전략 한번 생각해 보면 하겠네. 네, 이렇게 다양한 이야기가 나올 줄 저는 기대를 감히 못했어요. 제가 문외한이어서 그런지 정말 다양한 상하이의 부동산 이야기. 부동산은 종합예술입니다. 그러네요. 종합예술이네요. 네, 맞습니다. 네. 이렇게 나누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도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